내 나이 78. 시간은 이제 썰물처럼 내게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통창 너머로 보이는 사계절을 묵묵히 견뎌낸 늙은 소나무와 희미한 새벽의 공기였습니다.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심은 저 소나무는 이제 거목이 되어 이 집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지만 나는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는 낙엽일 뿐이었지요. 온몸의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느끼며 비단 이불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작은 기력을 소진했습니다. 한때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다채롭고 소란했던 이 넓은 집은 이제 오직 내 희미한 숨소리와 괴종시계의 느릿한 추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남편이 떠나고 10년 내 세상의 소리도 그렇게 하나둘씩 멎어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아들 서준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아이 같은 아들. 지난 10년 내 손발이 되어주고 내 기억이 되어준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했던 교통사고는 내게서 남편과 건강 그리고 온전한 기억을 앗아갔지만 대신 이 아이의 지극한 효심을 남겨주었지요. 어머니,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고요? 오늘은 기침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 침대 옆 협탁에 물잔을 내려놓는 아들의 손길은 늘 조심스러웠고 나를 향한 눈빛은 언제나 따뜻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을 버렸거나 이름 모를 요양원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덕분에 내가 밤새 곁을 지켜주니 편히 잤지. 나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갈라진 흙처럼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미리 데워둔 물수건으로 내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고 부드러운 손길. 나는 이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어미라는 생각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창 자신의 인생을 꽃피워야 할 나이에 병든 늙은 어미에게 발목이 잡혀 사는 아들을 보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가슴을 저미는 고통이었지요. 이놈의 몸뚱이가 뭔지.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정신이 온전할 때 떠나야 저 아이가 제 인생을 살 텐데. 그런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서준이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표정 지으실 것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어서 세수하시고 나면 어머니 좋아하시는 잣죽 쑤어드릴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나를 부축해 일으켜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었고 내가 기댈 수 있도록 등 뒤를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내게는 과분할 만큼.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에 아주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침대 발치, 낡은 방석 위에 늘 공처럼 몸을 말고 누워있는 늙은 개, 복실이 때문이었지요. 15해를 나와 함께 산 복실이는 이제 한쪽 눈에 백태가 끼어 앞도 잘 보지 못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는 무기력한 노견이었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 등을 쓸어줄 때만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 뿐 세상 모든 것에 무심한 듯 보였지요. 오직 한 가지, 내 아들 서준이가 나타날 때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서준이가 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죽은 듯 자고 있던 복실이의 귀가 번쩍 섰습니다. 감긴 줄 알았던 희미한 눈이 열리고 그 작은 몸에서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르르릉. 그 소리는 10년 전 서준이가 퇴원한 나를 부축해 이 집으로 처음 돌아온 그날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서준이가 내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복실이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새하얀 털 아래의 마른 몸이 경계심으로 뻣뻣하게 굳었고 까만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며 달아빠진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복실아, 또 왜 그래? 아들한테. 나는 복실이를 나무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익숙하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복실이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복실이가 저를 낯설어해서 그러는 거겠지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하네요. 아니, 낯설어하는 게 아니야. 저건 증오에 가까운 경계심이야. 나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복실이는 본래 사람을 잘 따르는 순한 녀석이었습니다. 특히 진짜 내 아들, 하늘에 있는 내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서준이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애교를 부리기 바빴지요. 하지만 10년 전 그날 이후 복실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오직 서준이에게만 다른 개가 되었지요. 복실이 이놈, 어미 아들한테 버릇없이 굴면 못 써. 내가 언성을 조금 높이자 복실이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내 눈치를 보았지만 서준이를 향한 저기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나를 부축해 거실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까지도 복실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내 등 뒤를 따라왔습니다. 거실은 아침 햇살로 가득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복실이가 남긴 서늘한 그림자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나를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히고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잣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정체 모를 기억의 파편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부서지는 유리 소리, 아스팔트에 타이어가 끌리는 굉음, 그리고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기름 냄새. 그 짧은 순간의 감각들은 늘 나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의사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일종의 환각 증세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 그저 몹쓸 기억일 뿐이야. 내게는 지금 저렇게 헌신적인 아들이 곁에 있지 않은가. 나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등이 지난 10년간 나를 지탱해 준 기둥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야만 한다. 하지만 거실 한편에 놓인 내 진짜 아들과 남편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복실이만이 유일하게 다른 곳을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듯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나의 평온한 세상에는 그렇게 작은 균열의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이제 내게 무의미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낮이었고 눈을 감으면 밤이었습니다. 하루는 잣죽의 고소한 냄새로 시작해 서준이가 읽어주는 책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끝이 났지요. 내 세상은 이 방 한 칸으로 줄어들었고 내 우주는 오직 아들, 서준이 하나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힘이 들었습니다. 밤새 마른 기침이 나를 괴롭혔고 새벽녘에는 숨이 가빠 잠에서 깨기까지 했습니다. 곁에서 밤새 나를 간호하던 서준이는 동이 트자마자 왕진 의사를 불렀습니다. 청진기를 든 낯선 의사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안개처럼 희미하게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지요?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된답니다. 이제 모든 건 저한테 맡기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해요. 의사가 돌아간 후 서준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언제나처럼 크고 단단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쇠사슬처럼 무겁게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이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안경 너머의 눈이 차가워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함께였지요. 어머니, 김 변호사님이십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변호사. 내 평생 단 한 번도 가까이에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남자는 내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서준이가 내어준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탁자 위로 하얀 서류 뭉치들이 차갑게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무엇냐? 나는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 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이 모든 것들, 앞으로 제가 잘 지키고 관리하려면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들 해서요. 그래야 어머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고요. 서준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리라니, 무엇을 정리한다는 말이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이 집과 경기도의 작은 땅, 그리고 은행에 남은 얼마간의 예금, 내가 평생을 읽어온 삶의 흔적들이 차가운 활자가 되어 종이 위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언장에 날인만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재산은 외아들 이서준님께 상속됨을. 변호사의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끝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서명이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저 아이도 오죽 마음이 아플까? 어미의 마지막을 제 손으로 정리해야 하는 저 심정이 오죽할까? 나는 오히려 아들이 가여워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그게 내가 편한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고 진득한 인주와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묵직한 옥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남편이 처음으로 선물해준 도장이었지요. 서준이가 내 떨리는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그 차가운 옥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도장의 서늘한 감촉이 손바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언장, 내 이름이 적힌 그 마지막 칸에 내 삶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리쬐는 여름 햇살, 땀으로 젖은 흙냄새, 그리고 까맣게 그을린 작은 손. 아주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이 닫혀있던 내 의식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10살 남짓의 어린 서준이가 제 몸만 한 나뭇가지를 들고 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에는 땀과 흙먼지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고 있었지요. 아이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조각칼로 나뭇가지 끝을 낑낑대며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장 만들어주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도장. 삐뚤빼뚤한 모양새였지만 아이는 온 마음을 다해 제 이름을 나무 끝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내 아들의 손,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내 손을 감싸고 있는 이 크고 서늘한 손과 기억 속 아들의 작고 따뜻했던 손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자 서준이의 염려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십니까?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의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늙고 병든 뇌가 만들어낸 헛것일까? 그래, 늙으면 다 그런 것이지. 부질없는 옛 생각에 잠기는 것이지.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도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붉은 인주를 향해 도장을 천천히 내리누르려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이번에는 더 선명한 기억의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당시 유행하던 만년필을 선물했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며 포장지를 뜯자마자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내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펜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들이 될게요. 서툴지만 힘이 넘치는 아들의 글씨. 나는 그 종이를 아직도 내 작은 보석함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아들은 장난처럼 제 손도장을 꾹 찍어 놓았었지요. 엄지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찍어 놓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의 지문. 나는 도장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을 감싸고 있는 서준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의 눈을, 그의 코를, 그의 입을 기억 속 내 아들의 얼굴과 지금 내 앞의 아들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겹쳐보려 애썼습니다.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서늘하고 기이한 위화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다 괜찮습니다. 서준이가 내 어깨를 감싸며 도장을 쥔 내 손을 유언장 쪽으로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내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 손끝이 붉은 인주의 차가운 표면에 닿으려는 찰나 내 머릿속에서는 기억 속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걸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찍어야 해. 나는 떨리는 눈으로 내 이름 석자 아래의 텅 빈 공간과 그 위를 덮으려는 묵직한 옥도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 아들이 말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일까? 내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며 멈춰섰습니다. 서준아, 내가 정말 내 아들, 서준이 맞니? 내 손은 허공에서 주인을 잃은 나뭇잎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묵직한 옥도장은 금방이라도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눈앞의 유언장, 그 차가운 백지 위에 어지럽게 피어나는 것은 방금 전 스쳐 지나간 햇살처럼 따뜻했던 기억의 잔상이었다. 흙먼지를 묻힌 채 제 이름을 서툴게 새겨넣던 내 아들의 작고 따뜻했던 손.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서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혼란스러움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쳤고 나는 그 심연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변호사의 당황한 얼굴과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흐릿한 풍경처럼 눈앞에서 일렁였다. 서준이는 변호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더니 내 손에서 옥도장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어머니, 오늘 너무 무리하셨나 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마음이 편안하실 때 해야지요. 오늘은 그만하시고 푹 쉬세요.
변호사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조급함이나 실망감도 묻어 있지 않았다. 오직 병든 어미를 향한 깊은 배려와 걱정뿐.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방금 전 품었던 기이한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스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고 말았다. 내가 미쳤지. 10년을 하루같이 나를 보살펴온 저렇게 헌신적인 아이를 의심하다니. 늙고 병들면 이리도 마음이 간사해지는 것인가. 나는 깊은 죄책감에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내가 잠시 헛것을 보았나 보다. 내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서준이는 괜찮다는 듯 내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서둘렀습니다. 부디 마음 쓰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서준이는 변호사를 정중히 배웅했고 이내 내 방으로 돌아와 나를 침대에 눕혔다. 따뜻한 이불을 목끝까지 덮어주는 아들의 손길에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한번 뿌려진 의심의 씨앗은 내 척박해진 마음 한구석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도 모르게 서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내 어리석은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내 기억 속 아들의 모습과 지금의 아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낯선 위화감은 안개가 걷히듯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날 점심 서준이는 내가 좋아하는 동치미 국수를 정성껏 만들어 왔다. 살얼음이 뜬 시원한 국물에 정갈하게 올린 고명까지 흠잡을 데 없는 솜씨였다. 어머니, 입맛 없으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고맙다. 내가 어릴 적에 이 동치미 국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할머니가 담가주신 동치미만 보면 밥 대신 국수만 말아달라고 졸랐었지. 나는 옛 생각에 잠겨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서준이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제가 그랬습니까?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찬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들은 금세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내 아들 서준이는 여름이면 냉장고 문을 열고 동치미 국물을 사발째 들이켜던 아이였다. 입맛이 변했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기억이었다. 아니다. 사람의 입맛은 변하는 법이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내가 또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국수를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음식의 맛조차 앗아가 버렸다. 나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은 늙은 개 복실이의 변함없는 태도였다. 복실이는 이제 내게 유일하게 남은 과거와 연결된 살아있는 증거였다. 유언장 소동이 있었던 그날 이후 복실이의 경계심은 더욱 심해졌다. 서준이가 내 방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복실이는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서준이가 내 침대에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몸을 낮췄다. 복실아, 이리 와. 왜 그래? 응? 내 작은 형아잖아. 기억 안 나니? 나는 복실이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녀석의 작은 심장이 두려움과 분노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복실이는 내 품에 안겨서도 서준이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 희미한 눈 속에는 늙은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선명한 증오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짐승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저 아이는 서준이를 향한 복실이의 저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
밤이 깊어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곤 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기면 그곳에는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내 진짜 아들 서준이와 함께 웃고 있는 나의 모습. 사진 속 어린 서준이는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고, 청년이 된 서준이는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과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들의 얼굴을 몇 번이고 비교해 보았다. 골격, 눈매, 웃을 때 휘어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들에게는 있었지만 지금의 아들에게는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복실이와 함께 서로를 끌어안고 장난치는 스스럼 없는 교감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서준이가 내 잠자리를 돌봐주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래된 자장가를 허밍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오직 서준이에게만 불러주었던 우리 모자만의 비밀스러운 멜로디였다. 서준이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제발, 제발 이 노래를 기억해다오. 제발 내가 내 아들 서준이가 맞다고 내게 증명해다오. 어머니, 좋은 노래네요. 처음 듣는 곡인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서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처음 듣는 곡.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쿵, 쿵, 쿵. 내 심장 소리가 온 방을 울리는 듯 했다. 나는 낡은 사진첩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사진 속에서 내 진짜 아들이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서준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지난 10년간 나를 안심시켜 주었던 그 모든 평범한 소음들이 오늘 밤에는 마치 정체 모를 침입자의 소름 끼치는 발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고 숨을 죽였다. 내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저 문 너머에 서 있는 저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내가 정말 저 아이를 아는 걸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살갑고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의 다정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의 미소 뒤에, 그의 염려 섞인 목소리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밤이면 나는 잠 못 들고 뒤척였고 낮이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동치미 국수와 자장가가 남긴 불협화음은 내 영혼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위화감은 그저 늙고 병든 나의 망상일 뿐일까? 아니면 이틀이 지난 오후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유언장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는 많이 놀라셨지요.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시다면 마저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꾸 신경 쓰시는 것보다 한번 매듭을 짓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 아이는 정말로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할 테지요. 어쩌면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의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내 대답에
아들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 안도하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본 사람처럼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탁자 위로 하얀 서류들이 또다시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틀 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늙은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내 온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심장은 불안한 북소리처럼 세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 발치에는 복실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녀석도 이 불안한 공기를 느끼는 것인지 희미한 눈을 뜬 채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지요. 어머니,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 서준이가 다시 내 손에 묵직한 옥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온몸에 소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했습니다. 이 의심도, 이 혼란도, 내 손이 유언장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캉! 내 발치에 웅크리고 있던 복실이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늙은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롭고 절박한 비명과 함께 하얀 섬광이 탁자 위로 쇄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 서준이의 입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날것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실이는 유언장이나 도장이 아닌 오직 서준이를 향해 그의 팔을 향해 온몸을 던져 달려들었습니다. 서준이는 본능적으로 팔을 휘둘러 복실이를 막아냈습니다. 콰당! 묵직했던 인주함이 바닥으로 나뒹굴며 붉은 인주가 값비싼 페르시아 양탄자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변호사는 헉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뒤로 물러났고 서류들은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복실아. 서준이가 복실이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그의 팔에 매달려 작은 이빨로 필사적으로 셔츠 소매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서준이가 거칠게 팔을 뿌리치는 순간 쩌저정 마이너스 날카롭게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복실이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낑하는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창백한 얼굴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도 핏자국처럼 번진 인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들어왔습니다. 서준이의 팔. 값비싼 와이셔츠 소매가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길게 찢겨나간 그의 하얀 팔뚝.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흉측한 흉터. 시간이 멈췄습니다. 괴종시계의 추소리도 놀란 변호사의 숨소리도 바닥에서 신음하는 복실이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세상에는 오직 저 흉터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되었지만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얀 살갗 위를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짙고 불규칙한 선. 마치 아주 오래전 날카로운 무언가에 깊게 베었다가 억지로 아문 듯한 흉측한 흔적. 내 아들 서준이의 몸에는 저런 흉터가 없었습니다. 내가 업어 키우고 목욕시키고 20해 넘게 내 눈에 담아온 내 아들의 몸에는 단 하나의 흉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서준이가 당황하며 황급히 찢겨진 소매로 팔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가면이 벗겨진 당혹과 공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 흉터를 보는 순간
닫혀있던 내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섬광처럼 기억의 파편들이 내 뇌리를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기이익 마이너스, 굉음, 부서지는 헤드라이트, 쏟아져 내리는 유리 파편들, 피냄새, 축축하고 비릿한 내 아들 서준이가 피를 흘리며 내게 무어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며 기어나오는 낯선 남자. 그의 손목에서 깨진 앞 유리창 너머로 피와 함께 흘러내리던 저 흉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눈앞의 흉터와 기억 속의 흉터가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팔에는 저런 흉터가 없었다. 내 아들의 몸에는 그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실이 10년간 안개 속에 잠겨있던 내 정신을 후려치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흉측한 흉터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내 눈을 파고들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내 기억의 수문이 굉음과 함께 터져버렸다. 싸아 마이너스. 귀가 먹먹해지는 이명과 함께 차가운 빗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아니,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다. 맑고 건조한 가을 오후의 거실. 하지만 내 세상은 순식간에 10년 전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기이익 마이너스.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 그리고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굉음. 나는 더 이상 안락의자에 앉아있지 않았다. 차갑고 축축한 자동차 시트에 몸이 낀 채 쏟아져 내리는 유리 파편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역한 기름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내 진짜 아들, 내 사랑하는 서준이가 힘겹게 나를 불렀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유리에 금이 가득 갈라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셔츠를 적시고 있었다. 서준아, 서준아, 정신 차려야 해. 나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 몸은 쇳덩이처럼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아들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부서진 차창 밖을 가리켰다. 어머니, 저 사람 도망쳐야.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의 머리가 힘없이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아들의 눈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이 가리켰던 차창 밖을 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흉측하게 찌그러진 낡은 트럭 한 대가 보였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기어나오고 있었다.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리는 걸음. 남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이쪽을 향해 다가왔다. 바로 저 얼굴. 지난 10년간 내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바로 저 얼굴이었다. 남자는 우리 차로 다가와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내 아들 서준이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은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가 넘어진 차체 파편에 손을 짚는 순간 날카로운 쇳조각에 그의 왼쪽 손목이 깊게 베었다. 아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손목에서 붉은 피가 빗물과 함께 섞여 흘러내렸다. 바로 저 흉터. 내 기억은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멈춰섰다. 그리고는 다시 우리 차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먹이를 발견한 굶주린 짐승의 눈빛, 절망의 끝에서 기회를 발견한 악마의 눈빛이었다. 남자는 내 아들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기괴한 웃음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부서진 유리창 너머로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가 나를 발견하고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려 했지만 내 세상은 암흑 속으로 그렇게 잠겨들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의사 선생님, 아니, 119 좀 불러주세요. 누군가 나를 흔들고 있었다. 빗소리가 멎고 기름 냄새가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 앞에는 아들의 탈을 쓴 그 남자가 차민혁이 무릎을 꿇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10년 전 그날 밤처럼 공포와 당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황급히 찢어진 소매로 자신의 손목을 감추고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보았다. 그의 가면 아래 숨겨진 살인자의 맨 얼굴을.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를 부축하던 그의 손, 죽을 끓여주던 그의 정성, 책을 읽어주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의 소름 끼치는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내 곁에서 내 아들의 행세를 하며 내 아들의 재산을, 내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것이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무함이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내 아들의 원수에게 고맙다 말하고 그의 손에 내 몸을 맡기고 그를 내 유일한 희망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이보다 더 끔찍한 희극이, 이보다 더 잔인한 비극이 세상에 또 있을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남자가 차민혁이 여전히 아들을 연기하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그의 손이 내게 닿으려는 순간 나는 내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숨을 멈췄다. 내 행동의 의미를, 내 눈빛의 의미를 그 역시 깨달은 것이다. 나는 더 이상 10년 전에 기억을 잃고 의지할 곳 없던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혼란과 의심이 없었다. 오직 강철처럼 차갑고 얼음처럼 서늘한 선명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빛이 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다 기억해냈다. 이 살인자야. 그의 손을 뿌리친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내 눈빛에 담긴 진실을 읽어낸 그의 얼굴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동요와 당혹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우리의 세상은 더 이상 어미와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기억을 되찾은 자와 정체가 탄로난 살인마. 우리 사이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고 방 안의 모든 사물들은 숨을 죽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그놈이었다. 그는 찰나의 순간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당황한 변호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차가운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김 변호사님, 보시다시피 어머니께서 오늘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잘 챙겨둘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황이 없어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이 기괴한 분위기를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 허둥지둥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싶었다. 가지 마시오. 나를 이 끔찍한 괴물과 단둘이 두고 가지 마시오.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은 그러나 쇳소리만 낼 뿐 터져 나오지 않았다. 내 몸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나와 내 아들을 죽인 원수 단둘만이 남았다. 그가 천천히 내게로 몸을 돌렸다.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다정한 아들의 미소가 없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나를 속여왔던 그 온화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내가 10년 전 그 빛 속에서 보았던 차갑고 낯선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릎을 꿇지도 내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귀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듯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어머니, 다 기억나셨나 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소름 끼치는 모욕처럼 들려왔다. 그것은 더 이상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다.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선고였다. 나는 대답 대신 내 평생의 모든 증오를 담아 그를 노려보았다. 하 10년을 공들인 탑이 고작 늙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무너질 줄이야. 정말 허무하군요.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찢겨진 자신의 소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나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천근의 무게추가 달린 듯 침대에서 한 뼘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가 내 침대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아, 나도 모르게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소나기 힘은 지난 10년간 나를 부축해주던 그 손의 힘이 아니었다. 억세고 난폭하고 자비가 없었다. 자, 이제 편히 누우셔야지요. 기력이 없으실 텐데 너무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나를 침대 위로 거세게 밀어 눕혔다. 푹신한 침대가 거대한 수렁처럼 나를 삼키는 듯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지만 78세 노쇠한 몸의 미약한 저항은 그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경멸하듯 웃었다. 침대에 누운 내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해왔다. 저 멀리 협탁 위의 전화기는 너무나도 멀었고 내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방구석에서 낑낑거리며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복실이의 신음소리만이 내 절망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내 아들 서준이 곁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저 살인자의 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독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그런 내 눈빛을 읽었다는 듯 고개를 숙여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에서 역겨운 거짓의 냄새가 났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 계획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니까요. 유 원장은 이제 필요 없게 됐거든요. 그의 말은 사형 집행인의 선고와도 같았다. 유 원장이 필요 없다는 말. 그것은 이제 상속 절차 따위는 필요 없이 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몸을 일으켜 잠시 주방 쪽으로 향했다. 유리잔에 물 따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물잔에 무엇을 타려는 것일까?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일까? 그가 돌아와 내뱉을 다음 말, 다음 행동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내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대로 저놈의 뜻대로 끝낼 수는 없어.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아주 작은 분노의 불씨가 타올랐다. 나는 필사적으로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눈을 움직였다. 무엇이든 이 상황을 벗어날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찾아야 했다. 내 시선이 방안을 미친 듯이 훑었다. 멀리 떨어진 전화기, 탁자 위에 묵직한 도장, 바닥에 떨어진 변호사의 명함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내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때 내 시선이 방구석에 웅크린 채 여전히 그를 향해 희미하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복실이에게 멎었다. 내 유일한 아군. 진실을 아는 단 하나의 존재. 10년간 저 살인마를 향해 짖어왔던 나의 충직한 기사.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성공할 확률은 희박했다. 실패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죽는 것보다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나는 복실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우리만의 신호를 떠올렸다. 그것은 내 진짜 아들 서준이가 아주 어릴 적 복실이와 장난을 칠 때 내던 특이한 휘파람 소리였다. 내가 낼 수 있을까? 이 마른 목으로, 공포에 질린 폐로 그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주방에서 그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물이 담긴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이제 완벽하게 평온했다. 모든 것을 정리할 준비가 끝난 자의 차가운 평온함이었다. 그가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물잔을 내밀었다. 어머니, 목이 마르실 겁니다. 자, 이 물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폐에 남은 마지막 한 톨의 공기까지 모두 끌어모았다. 내 시선은 그의 눈이 아닌 그의 등 뒤 방구석의 작은 생명체를 향해 있었다. 복실아. 그놈의 손에 들린 유리잔이 내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 맑은 물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나를 영원한 잠으로 이끌 독약일까? 아니면 내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 약물일까? 어느 쪽이든 저것을 마시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끝이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사형 집행인이 망나니에 칼을 들어 올리기 직전의 그것과 같았다. 어머니, 목이 마르실 겁니다. 자, 이 물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편히 주무세요. 그 다정했던 말이 오늘 밤처럼 소름 끼치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는 유리잔을 내 입가로 천천히 가져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마른 내 입술에 닿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공포로 흐려졌던 내 눈빛 속에 마지막 남은 분노의 불씨를 단단히 응축시켰다. 서준아, 보고 있니? 내 어미가 내 원수를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남은 한 톨의 공기까지 모두 끌어모았다. 그리고 그가 잔을 기울여 내 입안으로 물을 흘려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비틀며 그의 손을 향해 머리를 휘둘렀다. 쨍그랑 마이너스. 유리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맑은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내 마지막 저항의 신호이자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이 늙은이가. 그의 얼굴에서 완벽했던 평온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를 향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나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 두꺼운 손바닥이 내 뺨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캉, 캉, 크르르르릉. 방구석에서 공처럼 웅크리고 있던 복실이가 하얀 번개처럼 그의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저 짖기만 하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늙은 개의 몸에 남은 마지막 분노와 충성심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아, 이 개새끼가. 그는 나를 치려던 손을 거두고 자신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는 복실이를 떼어내려 허둥댔다. 복실이는 결코 놓지 않았다.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맹수처럼 그를 흔들어댔다.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다시피 몸을 날렸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나는 바닥을 기어 그와 복실이가 뒤엉켜 싸우는 사이를 지나 문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저놈을 단죄하기 위해서. 어딜, 거기 못 서. 복실이를 발로 걷어찬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내 머리채를 잡아채려는 순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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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집 전체가 울릴 듯한 천둥 같은 소리가 현관문에서 터져나왔다. 누군가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아니, 부수려 하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당장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진입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그의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멈춰섰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관 쪽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어떻게? 왜? 그의 눈이 그렇게 묻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내 생의 마지막 가장 처절하고도 통쾌한 미소였다. 곧이어 육중한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경찰들이 집 안으로 쇄도에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거실을 장악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경찰들은 방 안의 끔찍한 광경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 겁에 질린 채 신음하는 늙은 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와 그 위에 서 있는 흉터투성이의 남자를 보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발작을 하셔서 이개가 갑자기 미쳐서 저를. 그가 마지막까지 아들 행세를 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를 정확히 가리켰다. 내 목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내보지 못했던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게는 내 아들, 내 진짜 아들 서준이가 아니면 그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절규가 그를 단죄하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선두에 서 있던 형사가 그에게 차갑게 다가가며 말했다. 차민혁 씨 맞으시죠? 차민혁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 10년간 그가 묻어버렸던 이름, 그의 진짜 이름이었다. 10년 전 2015년 10월 3일 밤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읊으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짤깍 하고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내 10년의 악몽도 끝이 났다. 어떻게 경찰이? 그의 눈빛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이틀 전 유원장 소동이 벌어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이용했던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나의 오랜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기억, 내 의심, 그리고 내 아들의 원수. 제자는 모든 것을 듣고 즉시 경찰에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주었다. 10년 전 미제 사건의 서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찰은 내가 신호를 주기만을 기다리며 이 집 주위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저 노망난 할망구 말을 믿는 겁니까? 그가 끌려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복실이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복실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내게로 다가와 내 손을 하찼다.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복실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10년 만에 내 아들 서준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끝났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이후 시간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늙은 몸이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는 것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10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거짓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진실은 때로 그 어떤 명약보다도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퇴원하여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다정함의 흔적들은 이제 소름 끼치는 위선의 증거가 되어 나를 찔렀고 나를 안심시켰던 평온한 공기는 이제 끔찍한 기만의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원수가 10년간 기생했던 거대한 무덤이었지요. 나는 그 집에서 보낸 첫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결심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내 오랜 제자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부탁할 것이 있다. 선생님 목소리가 한결 좋아지셨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다오. 이 집도 경기도의 땅도 주식과 예금까지 전부. 예. 선생님 그건. 그리고 그 돈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어다오. 내 아들 내 진짜 아들 이서준의 이름으로. 나는 그날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돈. 그것은 내게서 아들을 앗아갔고 아들의 원수를 내 곁에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러운 욕망의 상징이 아닌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서준 추모 장학재단. 그것은 가난하지만 내 아들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미로서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늦가을의 어느 날 나는 복실이와 함께 낯선 길을 나섰습니다. 복실이는 그날의 상처로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내 곁에 바싹 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온통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추모 공원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아올 이유조차 알지 못했지요. 나는 마른 꽃다발 하나를 들고 복실이와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수많은 비석들 사이 나는 마침내 익숙하고도 그리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서준, 여기에 잠들다. 나는 비석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
햇살에 반짝이는 아들의 이름을 떨리는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서준아, 내 아들아. 입술을 달싹여 보았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그토록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 없었던 이름. 내 진짜 아들의 이름. 10년 만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준아, 엄마 왔다. 이 못난 어미가 이제야 내 아들을 찾아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비석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내 원수의 손에 밥을 받아먹고 그의 부축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그놈을 너인 줄로만 알고 내 남은 모든 것을 주려 했다고. 서준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놈에게 주었던 내 마음을, 내 10년의 세월을 이 어미는 이제 어찌해야 하니. 흐느끼는 내 어깨 위로 누군가 따뜻한 것을 기대왔습니다. 복실이었습니다. 녀석은 내 품에 고개를 묻고 나와 함께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구나. 너만은 10년 전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복실아.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샘이 다 마를 때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놈에게 주었던 마음, 그것이 비록 거짓된 대상에게 향했을지언정 내 안에서 흘러나왔던 모성 그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 사랑마저 부정한다면 내 지난 10년의 삶은 그저 텅 빈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아들의 비석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서준아. 그렇게 생각하마. 어미의 사랑이 아주 잠시 길을 잃고 헤맸던 것이라고. 이제 다시 제 주인을 찾아왔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너도 이해해주겠니? 바람이 불어와 내 흰머리를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마치 내 아들이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평온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게는 수백억의 자산도 나를 올가매던 거대한 저택도 없습니다. 그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월세로 얻은 단출한 방 한 칸이 내 세상의 전부입니다. 나는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서 잠든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창밖의 노을을 바라봅니다.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나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숙제를 모두 마쳤고 이제 언제든 내 아들 곁으로 갈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억을 잃은 가여운 노인도 아들의 원수를 아들로 착각한 어리석은 피해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의 이름 오정숙으로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할머니가 보여주셨듯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복실이처럼 진실은 결코 거짓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복실이 같은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의 진실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